함께 하실 네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장윤미 변호사, 김철근 개혁신당 창준희 사무총장, 신인규 민심동행 창당 준비위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장자매 체린양제 오랜만에 네. 완전체로 만났는데요. 네. 예. 오늘 좀 풀샷 한번 잡아주세요. 뭔가 좀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오늘 머플러를 예. 이렇게 전부 다 차셨는데 형형색색. 그런데 딱 차고 보니까 전부 색깔이 어울리십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21도 한라사님께서 지금 우리 정어리모래에서 판매하는 머플러 15장을 구입을 하셔가지고 우리 패널들에게 나눠달라고 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패널들 감사합니다. 드렸는데 예. 제가 보는 마음이 흐뭇합니다. 색깔도 어쩌면 그렇게 어울리고 김유정 의원님은 안에 입은 블루 네. 옷과도 어울리시고 장윤미 변호사님도 깔맞춤 하셨고 네. 신인기 변호사는 몰차도 어울리고 김철근 총장님은 보스 같대요. 이야. 보스. 감사합니다. 예. 정어리모래에서 판매하는 머플러 여러분 사실 이제 별로 남지 않아서 이번 주까지만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정어리몰 판매 시스템에 약간 이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생겨서 지금 약간 주춤합니다. 바로 고치겠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시고 첫 번째 저희가 정어리몰에서 선보인 제품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 머플러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김유정 의원님. 네.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횡단보도 앞에 딱 서 있으면 그 앞으로 이렇게 퇴근하거나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르르 지나가잖아요. 네. 검은색 물결이에요. 맞아요. 왜 그렇게 검정색 옷만 입는지 무채색 국가 같아요. 특히 블랙 롱패디에서 김밥이라고도 김밥. 부르죠. 그럴 때 이렇게 컬러풀한 예. 머플러로 약간 좀 변화라도 주면 좀 밝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기분이 좀 산뜻해지는 면도 맞아요. 있어가지고 예. 이런 좀 색깔 보기가 쉽지 않은데 머플러로 보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부들부들하고요. 네. 엄청 따뜻하고요. 이거 이렇게 포인트로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렇게 뭐 해주시면 좋지만 그렇게 안 해도 뭐 아니요, 보신 제가- 분들이 다 좋다고 네. 하니까. 진짜 부들부들한데. 예. 촉감이 좋아요. 네. 검정색, 군청색 그렇게 그냥 무채색 국가에서 사는데 이런 걸로 포인트 주는 것 아주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한 거니까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계 정치 1번지 많은 댓글 참여 부탁드립니다. 아침에 까치 독사님 일은 해야 하고 정치 1번지는 봐야 하고 고민되시죠? 방법을 잘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이 댓글 다실 때 아이디도 참 잘 골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어떤 분 아이디가 도둑놈들님이에요. 아니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뭘 얘기하시는 건 알겠는데 도둑놈들 하고 이렇게 올리니까 아침에 우리 일렬에 앉아 계신 애청자님들께서 일제히 도둑놈들님 안녕하세요. 도둑놈들님 반갑습니다. 막 이렇게 하니까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김기현님도 계신데 이분은 나는 울산의 김기현 아닙니다. 예. 자, 오늘 좀 다뤄야 할 이슈도 많이 있고 또 2부에서는 박지원 전 국정원장 만나서 지금 이제 현재 정치판에서 치러지는 총선 구도 어떻게 보시는지 한번 들어보고 요즘 또 북한 동향이 심상치 않지요. 전 국정원장님이시니까 한번 그런 얘기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2부 순서도 기대해 주시고 먼저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어제 인천에 갔죠. 거기에서 국회의원 정수 50명 줄여서 250명으로 하겠다. 뜬금없이 이런 공약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얘기를 먼저 들어볼까요?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께 여쭤봅시다. 지금 국회의원 수 300명 적정한지 아니면 줄여야 하는지 사실 우리는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답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문제는 실천할 만한 의지와 결의가 있는 정당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이번 총선에서
국회의원 수를 300명에서 250명으로 줄이는 법 개정을 제일 먼저 더불어민주당에 이번에도 반대할 것인지 묻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 반대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정수는 올해 4월 250명으로 줄어들 겁니다. 예, 자 250명으로 줄이겠다. 묻고 싶어요. 오케이, 그러면 왜 줄이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줄여야 되는지, 줄이면 어떤 거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인지, 전국 비례대표인지 지역구인지, 그리고 줄이면 어떤 게 달라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제시를 해야지요. 그래야 그 주장이 어떤 주장인지 알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아이고 저 정치 국회의원 저것들 아이고 막 이런 것, 국민들 혐오 정서 있죠. 그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것 때문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대로 일 안 하니까, 그리고 뭐 인기가 없으니까, 그렇다면 대통령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것에 대해서도 답할 수 있어야죠. 그런 것 없이 그냥 국민들이 아이고 정치 보기 싫어, 국회의원들 꼴 보기 싫어, 그래서 줄인다고 한다면 허경영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묻는 의견들이 많아요. 자, 우리 패널들께 두 가지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왜 저런 공약을 내놨다고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것인지 한번 들어보죠. 김유정 의원님, 한동훈 위원장이 250명 줄이겠다라고 내놓은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이거는 정치 혐오에 기반해서 뭔가 이제 정치 개혁을 이뤄보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요. 이런 얘기가 그동안에 안 나왔던 바가 아니죠.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결론은 아직 이제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전에 내놨던 안들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귀책 사유가 있는 정당 후보 내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금고형 이상 재판 확정 판결 받았을 때는 뭐 재판 과정 동안에 세비 반납한다, 이런 얘기를 다 내놨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양당 정치의 폐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어떤 그 정치 혐오나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좀 정서를 자극해보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귀책 사유 있는 김태우 후보 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이 오늘날 본인이 비대위원장까지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한마디 사과도 없이 이런 얘기를 막 턱턱 내놓는 것도 굉장히 자기 모순적인 이야기고요. 금고형 이 부분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다 살펴봐야 될 문제이죠. 그리고 특히 250명 이거는요. 국민들이 아우 싸우는 꼴 보기 싫으니까 그냥 국회의원을 다 없애버려라고 하는 그런 정서에 기반한 것인데, 실제로 특권을 내려놓으려면 숫자가 더 늘어나는 게 맞죠. 200명으로 100명으로 줄어들수록 특권은 커지거든요. 숫자가 650조라고 하는 국가 예산을 의원들 300명이 나눠서 지금 그걸 심사한다고 했을 때 숫자가 줄어들면은 특권은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국회의원에 지금 특권 내려놓기 차원에서 정치 개혁이랍시고 내놓는 건데, 이거는 그동안에 쭉 나왔던 이야기들이고 특별할 것도 없는 한동훈식 저런 개혁 아니라고 생각해서, 예. 좀 더 특별한 걸 내놓으려면은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 말고, 뻔한 얘기 말고 뭔가 다른 얘기를 내놔야 된다는 거 첫째. 그리고 두 번째는 본질을 비껴가지 말아야죠. 김건희 특검법을 얘기해야 진정한 개혁인데 그 본질은 다 비껴가면서 뻔히 나왔던 이야기들로 지금 그거를 본질을 덮고 가려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방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제가 확 와닿은 단어는 랍시고였습니다. 개혁이 아니 랍시고. 네. 김철근 총장님, 지금 사실 OECD 가입 국가 평균으로 봐서도 우리나라 국회의원 정수 300명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네. 사실 적은 편에 속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놓았을 때 뭔가 속셈이 있어 보이는데 뭘로 보십니까? 미국은 우리보다는 이제 인구당 보면 하원 의원은 75만 명당 1명 정도 되고요. 상원은 이제 각 주별로 2명에서 100명이죠. 미국은 우리보다는 그러니까 인구 비례로 보면 의원 수가 훨씬 적은 거고요. 유럽은 주로 이제 10만 선량이라고 그래서 10만 명당 1명이 그 대표 의원을 합니다. 그래서 5천만 정도 되면 대략 500만, 그러니까 500명 이상의 의원들이 주로 있죠. 그래서 10만 선량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300명의 의원이 적정하냐 여부는 별개로 하고요. 별개로 하고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200명 이상으로 규정돼 있죠.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좀 황당한 공약이다 이렇게 대체로 얘기하는 게 허경영 공약 아닙니까? 허경영은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안철수 의원이
처음 정치에 입문했을 때 국회의원을 200명으로 줄이자. 이렇게 이제 이른바 그 정치 혐오, 그러니까 실제 국회가 의원들은 많은데 일을 제대로 안 한다. 이런 국민적 비판에 좀 기대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앵커께서 처음 얘기할 때요. 앵커 그 멘트를 처음 하실 때 모수를 줄이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에 약간 그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 정수 중에 네. 3분의 2, 그러니까 이른바 100석이 안 되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없잖아요. 우선 개헌 저지선이 안 되고요. 예. 탄핵 저지선이 안 되는 거고요. 거부권을 거부당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거부권은 재석이지만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 돼서 결국은 그 100석을 만들기가 사실상 어려운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를 들면 250석이면 3분의 2가 84석입니다. 예. 그러면 16석이 줄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례가 좀 줄 수도 있고, 그럼 지역구 조정을 좀 한다고 했을 때 101석을 만드는 것보다 84석 만드는 게 더 쉬워 보이지 않을까. 예.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런 생각 들어요. 네. 왜냐면 250이라는 게 근거가 없어요. 사실 이제 김기현 대표도 국회의원 의석수 줄이자 했거든요. 선거법 개정할 때. 그때 270석이 10%. 그리고 실제로 IMF 때 국회의원 의석수를 10% 줄였습니다.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 해서 270석으로 줄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본다면 뭔가 말이 맥락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250석을 왜 줄이는데 50석 줄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에 대한 설명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정치적 의도로 본다면 정치 혐오에 기대는 거, 그 다음에 한참 김건희는 어떻게 할 건데, 김건희 특검은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답변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고, 결국은 총선 이후에 내임덕 얘기 자꾸 나오고 국정 운영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 때문에 모수를 줄여서라도 3분의 1은 넘겨보려고 하는 뭐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궁극적으로 이게 빌공짜 공약일 수밖에 없는 게 4년 뒤에 하자면서요. 네? 이번 국회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4년 뒤에 하자고 한다면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그냥 던지는 얘기 수준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한동훈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서 곧바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왔을 때 했던 발언을 듣고 참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서 좀 기본적인 이해와 공부가 있어야 뭔가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등학생 때 미적분 푼다고 바로 카이스트 가가지고 뭐 박사 따면 성공한 겁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라는 과정이 단순히 학업만 배우는 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친구들과 얘기하고 자기 인격을 키워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사회화 과정이죠. 그런 과정 없이 검사하다가 곧바로 대통령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검사하다가 갑자기 여당 대표가 돼버리니까 언제 정치 공부하고 의회 민주주의가 뭔가 숙고해 봤겠습니까? 그러면 배우려고 해야죠. 마음대로 던져버리고 그러면서 정치를 한꺼번에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겁니다. 좀 의회 민주주의가 뭔지 정치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한 이해와 성찰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막 던지니까요. 오늘 댓글도 정초롱님, 그러면 검찰 인원 10분의 1로 줄이고 특활비부터 없애자. 범도렌 범순 영상채널님, 국힘당 당선되면 50명 뽑아서 줄여주세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꿈꾸는 꿈님, 대통령 임기부터 줄여라. 우니아빠님, 윤석열 임기도 줄이고 검사 수도 줄이고 영남 국회의원 수 줄이면 인정하겠다. 이렇게 글 올립니다. 국민들이 정치 혐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먹힐 거야.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했다면 그건 나쁜 생각입니다.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장희미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대단히 무책임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이 이슈로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물으면 국회의원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줄이고 왜요? 그렇다면 국회까지 없애죠. 그런데 우리 짚어주신 대로 OECD 제가 지금도 찾아봤더니 국회의원 한 명이 OECD 평균이 이 국민들 숫자로 치환을 하면 7만 명이에요.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 명당 국민 수가 17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KBS에서 500명의 시민에게 이 정치 민주주의를 수기해 보겠다고 해가지고 이 이슈를 대단히 심도 깊게 논의한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수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토론을 거친 끝에 내린 결론이요. 이 의석수를 높여야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숫자를 줄여버리는데 권한은 그대로 이어서 권한이 훨씬 커져버린다는 거였어요. 이를테면 예산 심의를 하잖아요. 600조 정도가 됩니다. 지금으로 하면은 한 2조 정도를 한 의원이 기계적으로 산정을 하면 예산 심의를 들여다본다고 하는데 그게 한 2.4조 정도로 늡니다. 이 정도만 봐도 그래요. 그래서 박찬종 전 의원이 98년도에 국회 의석수 줄이겠다라고 했고 안철수 전 대표도 그걸 기치로 내걸었던 적이 있죠. 가장 상징적인 건 허경영 씨였고요. 100석으로 줄이겠다라고 하는 거. 이건 반정치에 기댄 거예요. 이건 정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민주당 받을래 안 받을래. 이걸 어떻게 받겠습니까? 모든 정책을 국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불체포 특권, 민주당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사후 유죄 확정 판결 받으면 이 세비를 뱉어내는 부분, 민주당 받을 거냐 안 받을 것이냐, 오로지 정책 방향성이 민주당을 향해 있으면 이게 국민 선택 받을 수 있겠습니까?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신인규 위원장님 분석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왜 저런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까? 우선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그 정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다. 이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거의 사악한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국민들을 상대로 정치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것이 드러났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헌법에 대한 이건 뭘 이해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대해서 민자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지금 정치를 하겠다고 덤빈 꼴이라서 정말 평가할 가치가 없는 주장인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저는 올 한 해 우리가 정치의 본질로 더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치 사망 상태를 초래한 사람들이 검찰 정치 아닙니까?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정치를 없애놓고서는 이제는 정치 불신을 갖다가 정치를 더 없애겠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뭐 줄이자, 없애자, 저 이런 주장을 하는 정치나 정치 정파들은 경계해야 된다. 굉장히 포퓰리즘적이고 반정치적인 세력들이다. 정치인들이라고 하면요. 문제가 뭔데 그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서 더 잘하겠다. 어떻게 해서 바꾸겠다. 이런 말을 해야 정치가 살아나는 것이지. 아니 없애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제가 비견한 예를 설명드리면 과거에 해경이 잘못했다고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해경을 폐지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이제 서해 바다에서 중국 어선들 잡지도 못해 이러다 보니까 또 해경 부활시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국민들께서 이런 정치라는 사람들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수를 줄이자. 그럼 반대로 전 여쭤보고 싶은 게 수를 줄이면요. 질이 올라갑니까? 결국에는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결국에는 정당을 어떻게 바꿔서 어떤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소신 있는 일꾼들을 갖다 넣을 것이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공천 딱 틀어주고 있으면서 수를 줄여가지고 자기 말 듣는 사람만 더 넣겠다라는 것은 오히려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겠다. 오히려 더 정당이나 국회를 검찰이나 이 관료들이 더 관리하기 쉽게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정치에서 국민을 배제시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정치하면 안 되고요. 무엇보다도 국회가 국민의 구성을 닮은 국회가 돼야 이제 비례성이 충족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수 줄여가지고요. 국회가 더 나빠질 것이다. 저 그렇게 봅니다. 저는 방금 신인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사악하다라는 게 딱 와닿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요 한동훈 위원장이 막 여러 가지 지금 내놓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국민들이 맞아 막 이럴 것 같은데요. 항상 본질을 비껴갑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 뭔가를 들여다봐야 되는데 편중만 울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생각해 볼까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이거 포기 선언하는 사람만 공천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에 지금 규정이 돼 있죠. 그럼 헌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인데 헌법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이 더 본질에 가까운 거죠.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국회의원 그 헌법에 보장돼 있는 것을 지키지 않겠다고 서약을 해라. 이거는 뭘 연상합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면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국회의원 체포 누가 합니까? 검찰이 합니다.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라고 먼저 얘기를 해야지요. 그게 옳지요. 그러면 지금 많은 국민들이 검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데도 그것을 비껴가고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만
이야기하는 것, 이거 옳지 않지요. 사악하지요. 그런 식으로 자꾸 문제를 풀고 해결을 하려고 하면 절대로요. 꼼수는 언젠가는 다 들통이 나고 정의 앞에 진리 앞에 무너지는 겁니다. 또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장 들어왔을 때 저거 뭐지 무슨 카드지 김건희 지키기 아닌가? 김건희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면 문재인 정권 때부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나왔던 그 조사 자료까지도 문재인 정부 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거 사실과 다른 거였거든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네, 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일과 23억 차익 봤다는 검찰 의견서가 공개됐다면서 특검법 입장 제고하셔야 된다는 이런 말을 했는데 혹시 어때요? 그거 옛날에 문정권 당시의 의견서 아닌가요? 그럼 그때 왜 안 했어? 그래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어떤 말을 했냐면 그건 문재인 정권 당시 문건 아니냐. 그럼 그때 왜 기소 안 했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자, 이걸 보고서 아, 이분이 요새 많이 바쁘시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전혀 기본적인 팩트가 맞지가 않아요. 저희가 보도에 분명히 이 의견서를 검찰이 제출한 게 2022년 12월 30일이라고 날짜를 박았거든요. 2022년 12월 30일이 문재인 정부 때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정부 때입니까? 그 시기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건은 윤석열 정권이 만든 문건입니다. 아, 그런가요? 윤석열 정권의 검사가 만든 문건이고요. 이게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 두 번째는 자, 정권이 바뀌면 계좌에 있는 숫자가 달라집니까? 그렇죠. 계좌에 있는 숫자는 정권과 관계없이 똑같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럼 본인은 문재인 정권 때 수사하는 것과 윤석열 정권 때 수사할 때 본인이 검사일 때 달리 했는가? 후배 검사들을 이렇게 욕보여도 되는가? 라고 뭐 여러 가지 층위에서 문제가 있는 발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흥희 변호사님, 저걸 문재인 정부 때라고 얘기했는데 몰랐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본인이 불리하면 일부러도 몰랐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뭘 알고 모르고가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지금 이 국회의원 정수 축소라고 하는 상당히 반정치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 부분을 꼭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듣기에는 우리가 분노 감정이 있으니까 달콤해 보이는데 결과적으로 국민들한테 피해를 준다. 이게 달리 말하면 겉으로는 달콤한 말 하는데 그거 먹으면은 독을 먹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걸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사기꾼으로 우리가 처벌을 하거든요. 사람을 속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에 대해서 제가 해결책을 하나 드리자면은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사고를 많이 치잖아요. 심지어 어떤 의원은 공천 달라고 후쿠시마 오염수 수돗물까지 떠마시는 지경까지 왔는데요. 이런 분들 없애려면 국회의원 수를 줄일 게 아니라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더 늘려서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다양해지기 위해서 정당부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 정당부터 입구를 더 여셔야 됩니다. 더 여시고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을 위한 경쟁의 틀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역할이 지금 비대위원장의 역할인데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요. 문재인 정부 때리고 또 국회의원들 때려서 결국에는 분노 감정 일으켜가지고 또 국회의원 줄이겠다. 이걸로 정치적 이익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이걸 사악하다고 표현한 이유가 이거 모를 정도의 지능이면요. 정치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하면서도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럼 그건 의도가 사악한 거죠.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절대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본인의 주장들을 보면은 제 말이 맞았다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해주고 다니시는 거 아닌가. 이건 매우 비극적인 일입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엊그제 어떤 기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두 38번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에 행사를 했는데 윤석열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런 게 나왔더라고요. 왜 그럴까 패널들께 여쭤봤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윤석열 얘기를 하면은 김건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그러면 내가 왜 됐는지 이게 이제 들통이 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 못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전 굉장히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금기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김건희라는 세 글자입니다. 김건희 특검이란 말도 못하더라고요.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얘기하니까요. 완전히 날조된 거짓말을 기자들 앞에 한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질문이었냐면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 판결이 나기 전에 의견서를 냅니다. 그 의견서에 담긴 내용 검찰이 낸 겁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이 도이치모터스에 활용된 김건희 여사와 그 장모 최은순 씨의 계좌로 얻은 수익이 23억 원이 발생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 매도를 냈다라는 사실도 재판장에서 현출을 했죠. 이게 팩트라는 겁니다. 그런데 수사를 하지 않는다? 이거는 불공정입니다. 이건 원칙과 상식이 아니에요. 정말 자신들이 떳떳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죄가 없다면요. 문재인 정부 2년 동안 탈탈 털었다면서요. 정확하게는 윤석열 검찰총장 내부의 검찰인데 탈탈 털은 결과가 뭡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어떤 결론도 안 내는 거예요. 불기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눈치 보면서 못 냅니다. 아마 불기소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전주들도 기소했었으니까요. 물론 일부 전주는 무죄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유일하게 이 판결문에 설시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유일하게 1, 2차 걸쳐서 이뤄졌던 주가 조작에서 다른 전주들과 다른 점 1, 2차에 다 걸쳐 있다는 거예요. 누가? 김건희 여사가요. 그러면 조사 받아야죠. 이게 김건희라는 이름 석자를 지우면 대한민국 다른 국민 이름을 넣으면요. 진작에 소환 조사 됐습니다. 소환에 불응하잖아요. 영장 나옵니다. 이게 어떻게 한동훈 장관 눈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눈에는 정의이고 공정이고 법치라고 보일 수가 있습니까? 이건 기만입니다. 어떻게 형수고 누님인데 처벌을. 그러니까 거의 가족. 아니 근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답을 얘기했잖아요. 이거 문재인 정권 때 검사 의견서 아닌가? 그럼 왜 그때 기소 안 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윤석열 정권 때 검사의 의견서 아닙니까? 그래 왜 기소 안 하죠? 라고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 기소 안 하는지 본인이 법무부 장관이었을 텐데 본인이 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레몬님이요. 원인을 해결할 생각은 안 하고 국민이 싫어하는 것 같으니 기대어 정치하겠다는 건 역시 깐죽 대마왕 한동훈답습니다. 그런 의견 주셨고요. 슈슈님 모두 착각하시는 것 같은데 한동훈이 지금 내놓는 정책은 모두 쓸모없는 얘기입니다. 총선을 한동훈 얼굴로 치른들 총선 이후 대통령은 계속 윤석열인데 뭐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프레임에 놀아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총선은 무조건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입니다. 이렇게 정신 차리라는 댓글 보내주셨고요. 소병률님 예,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아주 날카로운 문장 하나 보내주셨어요. 술을 줄이지 말고 술을 좀 줄이세요. 수 대신 술. 아, 보스 형님 TV도요. 키높이 구두부터 줄이세요. 요즘에 뭐 키높이 구두 신고 다닌다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겠는데. 김현수님, 장윤미 변호사님 목도리가 너무 예뻐요. 목도리 보지 마시고 말씀을 좀 들어주세요. 오매님 한 분 더 소개해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병원 3인실인데 구독 2명 가입 완료. 6인실로 바꿔야 할지 고민 중. 예.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총선 공약이라고 하는 것은 공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약속 아닙니까? 국민과의 약속. 그래서 정말 그 부분을 대해서 공부하고 의견 듣고 이렇게 해서 내놓는 건데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 이걸 좀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에서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재명과 붙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과연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 대로 명룡대전이 치러지게 될까요? 궁금합니다. 원희룡 장관, 전 장관 얘기 한번 들어봅시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돌덩이 하나가 자기만 살려고 이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덩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제가 온몸으로 돌덩이를 치우겠습니다. 이곳 계양은 수준이 높은 곳입니다. 젊음이 넘치고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전국 어디에도 보기 힘든 지역 오케스트라를 운영하고 있는 수준 높은 주민들입니다. 자체 배구팀도 있습니다. 이런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되겠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험지라는 말이 이 순간부터는 사라져야 됩니다. 국민들이 살고 계신 곳을 험지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제가 온몸으로 도전할 것이기 때문에 도전지라고 불러주십시오. 저와 우리가 도전하는 곳은 곧 격전지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얼장난의 끝판왕 같군요, 김철근 총장님. 원희룡 전 장관이 갈 곳이 없어요. 서울, 경기, 인천의 121석 중에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남이나 경기도 일부 지역에 이른바 보수 진영이 당선이 가능한 곳으로 내각에 참여했던 장관 출신이 간다고 하기에는 너무 머쓱할 거고요. 결국은 험지라고 하는 곳에 가야 되는데 당초에 뭐 본인이 원래 출마해서 3선을 했던 그 양천갑이나 고양이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거기를 선택하지 않고 결국 인천을 간 이유는 뭐겠습니까? 당선되면 오케이고 떨어져도 오케이다. 무슨 얘기냐? 나는 야당 제1야당 대표하고 1대1로 붙어서 예. 할 만큼 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하고 대결 구도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불출마했을 겁니다. 왜? 나와봐야 떨어지니까요. 갈 데가 없어요. 제가 갈 데가 없어서 몰려서 가는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찌 되었든 본인한테는 플러스다. 이런 판단 하에 개항을 가는 거라고 저는 보여지는데요. 뭐 승부야 뭐 보나마나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개항을 택한 것 같다. 그렇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님은요? 잃을 것 없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번 대선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원희룡도 이제 잠룡 중에 한 사람이라고 뭐 스스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잃을 것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겠다. 이제 이런 차원인데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개항을 안 나가면 어떡하죠? 그러면 다른 지역을 이를테면 선택한다고 하면 뭐 글로 또 따라올 건가요? 쫓아다니면서 할 건가요? 그래서 좀 딱히 명분이 이렇게 안 설 것 같고요. 비례로 가면 나도 비례 주라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선택할 건지 도대체 이재명 대표가 아직 딱 확정적으로 이제 사무실도 뭐 좀 넓혀서 그 새로 옮기고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아직 결정 난 건 아니거든요. 당 상황에 따라서 대표가 어떤 판단을 할지도 모르는데 본인이 그러면은 나는 그래도 개항을이야 이러면서 외치고 있을 것인지 참 딱하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그리고 또 기존에 그 지난번에 나왔던 사람이 있었잖아요. 의사 출신의 네. 윤영선인지 뭐 그러면 그분도 이제 어찌됐거나 본인도 또 깔고 닦으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식으로 그러면 확정인가요? 그러면 그 지난번 출마했던 사람들은 또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렇게 물러나야 되는 건가요? 그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공천이 엉망이 되는 거겠죠. 그 내부에서 반발하는 사람도 생길 거고요. 뭐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뭐 중진들 감 좀 주겠다 그러고 막 나오니까 이제 개혁신당 좋은 일 만들고 있는 거죠, 사실. 근데 신은기 변호사님 왜 저는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이나 원희룡 전 장관 나와서 얘기하면 자꾸 김건희가 떠오르죠. 저만 그런가요? 뭐 많은 국민들께서도 뭐 비슷하게 보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원희룡 전 장관의 저런 정치 행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국민들 보시기에는 너무 모렴치하다. 아직 양평땅 논란에 대해서 진실에 접근조차 못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무장관으로서 그렇게 민주당 간판 내리겠다라고 반정치로 떠들고 다녔던 분이 아무런 반성과 성찰을 안 하고서 저렇게 또 국민들의 선택을 받겠다라는 것이 좀 기가 막힌 거고요. 그럼 국민들께서 물어보시겠죠. 아니 그동안 장관하면서 그렇게 위에 김건희 여사나 권력에 충성하고 맹종했던 사람이 나와가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권력을 대변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더러 또 국회의원을 하죠. 그러니까 뭐 당선도 어렵겠지만은 저렇게 도전하고 이재명 대표를 거의 스토킹처럼 따라다니는 저런 모습 자체가 저는 정치를 너무 희화화시키고 가볍게 알고 이거 정치를 무슨 게임하듯이 하냐.
정말 국민들 보시기에는 한심하다라는 얘기를 아마 원희룡 장관한테는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뭐 한동훈 위원장 둘이는 뭐 이렇게 뜻이 맞는지 저렇게 어깨거리하면서 뭐 단합을 강조하는데 정말 한심합니다. 네, 한심해요. 밥하기 싫은 여자 아이디가 그렇습니다. 공감합니다. 저도. 개양 돌덩이보다 영화대 바위 먼저 치워주시면 안 될까요? 그 바위 때문에 국민 살기 힘들어요. 장윤미 변호사님. 네. 이렇게 쭉 말씀 듣고 보니까 그래 원희룡 장관이 갈 데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러네요. 이게 121석 중에 양천갑에는 뭐 새로 영입한 인사를 공천하겠다라고 뭐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기가 어려울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신인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약간 게임처럼 따라가는 것처럼 스토킹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딱 인천 계양에 나온다고 확정이 된 거냐라고 기자들이 백불에서 묻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워딩을 했냐면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느 지역으로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가더라도 우리는 거기에 정당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겠다. 이 말은 다 종합을 해보면요. 이재명이 가는 곳에 일단 원희룡을 따라 붙이겠다라는 것처럼 들려요. 이게 정치인가요? 물론 자객공천, 저격공천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너무 꽂혀있다. 이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할 지점이 있으면 저는 비판해야 되고 비판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자당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점검하고 있느냐. 거기에 가장 무거운 정말 돌덩이가 사실 김건희 여사예요. 지금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안 보이는 건 대단히 전략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언론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속어대고 있죠. 보이지가 않습니다. 좋지 않거든요. 국민의힘에. 그러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왔는데 저는 그 끝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국민 보지 않고 윤심에 기대서 정치하는 사람의 말로 그리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상당히 즐기고 있고 뭔가 정치의 정도의 지읒도 걷지 않는 이런 사람의 결과 저는 정치가 결과적으로는 순리대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국민의힘의 이 공천룰이 결정이 돼서 어제 발표가 됐는데 예. 겉으로 보면 그 현역 의원들에게 그 불이익이 좀 덜 가는 식으로 이 기사가 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역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현역 의원들 마음대로 정리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어요. 예. 잠깐 소개를 해주면 컷오프는 하위 10%인데 7명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원천 배제죠. 예. 그런데 하위 10%에서 30%에 들어있는 분들은 마이너스 20%, 자기 득표율의 마이너스 20%가 되고요. 3선 이상은 마이너스 15%인데 거기에 또 15% 더 하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최대 35%까지 감산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더라도 정치 신인과 중진을 붙여놓으면 지역구 인지도나 조직력이나 이런 걸로 보면 실제 경쟁력에서는 본인 득표의 35를 제하는 거잖아요. 그래도 이긴다고요. 아, 그렇습니까? 만약 이걸로만 결정을 한다면. 이러면 현역 의원들이 동요가 덜 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죠? 이 경쟁력은 전체 100에서 40%만 반영을 하고 도덕성 15, 당 기여도 15, 당무감사 20, 면접 10. 그러면 전체에서 35%를 깎는다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서만 35%를 깎고 35%를 깎아서 여론조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이른바 경쟁력 조사인데. 근데 그게 전체에서는 또 일부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게 전체 100에서 40%만 반영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러기 때문에 이것을 경선을 했다고 봐야 되는지 자체부터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0%가 정성평가예요. 정량평가가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뜯어보면 결국 자기들이 입맛에 맞도록 정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혁신당 축하드린다고요. 많이 갈 것 같다고요. 우리 신진기 변호사님 이 내용을 좀 다 아셔야 될 텐데. 정확하게 몰랐어요. 국민의힘에 있었으면 못 받을 뻔했네. 김혜빈님 알아요? 김혜빈님? 김혜빈님이요? 그 방금 슈퍼챗 보내시면서
백운기 앵커 채널의 신인규 변호사님이 와 조선 제일의 혀 아이고. 신인규 변호사님 화이팅 하셨는데 조선 제일의 혀 그건 인정하는데 조선 제일의 이러니까 조금 누가 생각나서 거시기 하네요. 아이고, 좋게 봐주신 거를 감사히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재명 대표 듣는 기분이 어떨까요? 뭐 글쎄 원희룡 전 장관이 저런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눈 하나 깜빡할까 싶기도 한데 오늘 정치 테러 1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습니다. 이제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은데 참 보름간의 공백이 만만치 않지요. 오늘 복귀 일성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국회도 새롭고 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들 뵙는 것도 새롭습니다. 조금은 낯설기도 한 것 같고 또 익숙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어려움의 그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은 뭐 이런 일들은 어쩌면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새해 벽두에 많은 분들 놀라셨을 것 같은데 제게 주어진 그리고 우리 국민들께서 맡긴 책임을 최선을 다해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덕분에 다시 출근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생사의 갈림길에 섰던 사람들은 새로 시작할 때 기분이 또 각오가 남다르죠. 장윤미 변호사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시 이 생사의 문턱을 넘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큰 사고를 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어서 정말 생사의 갈림길이다 이런 생각이 아직은 들었던 없죠. 적은 없지만 아니 제가 왜 그걸 여쭤보냐면 제가 있었거든요. 언제 그러셨어요? 이제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딱 그 돌아오면 정말 달라 보여요. 그때부터는 덤으로 사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이렇게 딱 보면서 들었길래 공감이 되시겠어요. 예. 그렇군요. 저는 딱 질문 받았을 때 제 개인적인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정말 생사의 갈림길에 있는 왜냐면 상당히 이게 개인차가 있긴 하지만 좀 이게 몸이 고통스럽더라고요.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지만. 근데 아이를 낳은 뒤에도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제 제가 잠시 옛날 영화인데 저지걸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그 저지걸의 주인공이 그 여자 그 제니퍼 로페즈인가 에나타가 세상을 떠나요. 그런 것도 있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났는데. 근데 김유정 의원님, 이재명 대표 당장에 해야 될 과제가 가장 큰 과제가 통합 아니겠습니까? 지금 막 이렇게 탈당 의원들도 막 생기고 그런데 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이제 민주당을 바라보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 탈당파가 생겨버린 거, 이제 분당이 뭐 일정 부분 된 것은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며칠 전까지 한 울타리 안에 식구였는데 이제는 경쟁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들을 좀 추스려서 대표가 다시 사는 기분으로 지금 오늘 나오신 거 아닙니까? 보름 만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다 투영이 돼서 함께 어떻게 이제 이 상황을 조금 잘 극복해 나갈 것인가가 가장 제일 큰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총선 지금 뭐 80여일 남았는데 아직 선거법이 제대로 안 됐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의중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가 여야 시민사회 할 것 없이 일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주어진 과제를 좀 빨리빨리 그 조정해서 결정하는 것. 지금 그 두 가지가 가장 급선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 총선 기획단으로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네. 혹시 이번에 원칙과 상식 3명 탈당하고 또 이낙연 전 대표 따라서 전직 의원들 이렇게 탈당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가. 일단 저희가 논의하는 과정 중에
이낙연 전 대표님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게 가시화됐을 때 이러저런 얘기가 오간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되게 입장이라도 뭐고 저희가 한번 잡아라도 볼까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그게 무색해졌던 게 KBC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는데요. 내가 오늘 생방송 못 나간다. 내가 신당 만들겠다고 했던 건 거의 오보에 가까운 방송사고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그게 막 속보로 뜨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죠? 본인이 이게 지금보다 훨씬까지는 아니고 한 몇 주 전에 네. 계속 이제 SBS에서 난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취지로 언급이 돼서 진짜 하는구나라는 언론의 분석이 있었던 다음 날 KBC 생방송에 출연하기로 돼 있었는데 해당 제작진한테 양해를 구하면서 왜냐면 나 오늘 못 나간다라고 전화 연락을 해야 되니까요. 왜 못 나오십니까? 라고 하면서 그 상황을 설명할 때 내가 사실은 신당 창당을 하려는 게 아니고 내가 신당 창당을 하는 것처럼 비춰졌던 그 방송 자체는 거의 사고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랬어요? 예. 그래서 안 하시려나 보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저한테 있거든요. 대단히 주춤주춤하면서 근데 지금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국면인 건 뭐 누가 봐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그런데 민주당에 이게 크게 해가 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총선에 있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전망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제 이제 CBS의 한 논설위원장이 개혁신당의 그 당원 수를 딱 본인만 확보한 거라고 하면서 단독 성격으로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요. 예. 20대보다 30, 40대, 50대가 더 많더라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 민주당과 윤석열 을 지지하는 그 국민의힘이 있으면 국민의힘은 못 뽑을 겁니다. 제3신당이라는 게 없으면 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중간에 가교가 제3신당이 생겼기 때문에 이 민주당의 표 오는 거를 좀 막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분기점이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따지고 보면 이낙연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3신당의 그립감도 이준석 전 대표 측이 갖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이낙연 전 대표의 정치 행보는 상당히 안타깝다. 방금 개혁신당의 그렇게 구성비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준비한 자료를 잠깐 보고 오늘 마침 또 김철근 사무총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한번 신당 얘기를 해보도록 하지요. 어제 MBC가 상당히 재미있는 여론조사를 하나 내놓았던데요. 표로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신당과 관련한 총선 패널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표 어디로 할 것인지 결정하셨습니까? 하는 건데요. 미결정층이 많이 줄었습니다. 1차 때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가 21%였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국민의힘, 민주당 어느 쪽도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던 무응답층에서 이제는 마음이 정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미결정층이 줄어들었으니까 1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러면 비례대표는 어느 쪽을 찍겠느냐 또 이런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국민의힘이 26, 민주당이 29 그리고 그 앞에 걸 보여주세요. 그 앞에 거. 예. 비례투표 이준석 신당이 11 그리고 이제 용해인 신당이 있는데 이낙연 신당보다 좀 더 높게 나와요. 이것도 상당히 좀 주의 깊게 들여다볼 만한 대목이지요. 금태섭 유호정 신당도 1% 있고 그러니까 국민의힘 민주당 공이 빠져나가서 새로운 신당 쪽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여론조사고요. 그다음에 지역구에 그러면 신당 후보자가 출마하면 어디로 가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기에서 가는 쪽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지역구의 신당 후보자 출마하면 이렇게 빠질 거다. 지난번 조사하고 상당히 좀 변화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복잡한데요. 뭐 신경세포 같이 보여가지고 그래도
이해는 되시겠죠.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에서 조금 빠져나오고 무당층에서 흡수하는 것이 많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미결정층이 줄었는데 어디로 갈까? 민주당이 가장 많고 총선이 가까워올수록 미결정층은 더 줄어들겠죠. 그리고 국민의힘과 이준석 신당이 17대 17 동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보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철구 총장님, 아까 장희매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그 신당 쪽에 가장 주축이 20대보다는 30, 50대가 많다. 이 맞습니까? 30대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많은 게 50대, 그 다음에 40대, 그리고 60대, 20대, 10대하고 70대 이상은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3, 4, 50대가 주력 당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맞겠고요. 지금 대략 한 5만 3천 명 남짓 정도 들어왔는데요. 지역으로는 이제 경기도가 가장 많고요. 경기, 그 다음에 서울, 그리고 인천, 뭐 대구, 부산, 뭐 경북 뭐 이렇게 돼 있고요. 이른바 그 1000명 이상이 되는 그 시도당 그 창당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데는 거의 대부분이 다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신당이 앞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 그러니까 사실 뭐 하늘 아래 새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특히 이제 정치권에서 새로운 정치를 한다고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정치를 하려면 어느 정도 경력과 정치를 좀 아시는 분, 그리고 또 전문 영역이 있는 분들이 같이 이제 세력을 규합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현실 정치에서는 언론이나 또 정치에 아주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 당은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경향이 또 상당히 있는데요. 그런 지점들이 저는 2월달 그 설을 지난 상황이 되면 상당히 좀 변화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아까 뭐 제가 국민의힘의 그 공천 룰도 설명을 드렸는데, 민주당도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그 컷오프 대상이라고 하나요? 지금 이제 29명의 명단이 이렇게 쭉 돌아다녀요. 찌라시. 찌라시 형태로 돌아다니던데, 그분들도 내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그러니까 계속 있기가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결국은 이른바 제3지대라고 하는 곳에 상당 부분 그 세력으로 형성될 만한 그 근거지는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거기에 이제 1당과 2당이 지금 계속 정치가 아닌 내전을 치르는 상태로 정치가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제3세력이 크게 그 승리를 했던 그때보다는 객관적인 여건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예. 객관적인 여건은 훨씬 나은데, 그것을 끌고 갈 만한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잘 그 융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도 좀 과제로 남아 있는 거죠. 네. 일단 민주당은 컷오프는 없어요. 원천 배제는 없고 하위 20% 이제 감점이 있는 건데, 그 명단이 이제 공간위에 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게 흘러나왔다, 뭐 이렇게 뭐 소위 지라시처럼 돌고 이래서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경선은 기본적으로 다 붙여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의원들이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사실상 원천 배제인데 경선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걱정은 합니다만, 지난번 21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 경선에서도요, 현역들이 거의 살아남았어요. 사실 뭐 하위 몇 프로다라고 뭐 그 규정됐던 사람들조차도 한 10명 남짓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살아남았거든요. 그 전체 모수에서 103명인가 경선 붙었는데 뭐 90명 이상이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역들이 사실상 경쟁력이 있는 거고 신인들이 어려운 거여서 당원 명부도 우리한테도 공개해달라, 이제 막 여기저기 여러 가지 이제 그 문제 제기들이 있는 거죠. 그런 거여서 모르겠습니다. 뭐 영남 공천은 뭐 2월 말에 한다면서요. 그래서 국민의힘은 3월 21일이 그 22대 국회의원 후보 등록일입니다. 예. 제가 21대 총선 때 그 후보가 공천을 받아서 출마를 해봤는데
저도 한 달 전에 공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한 후보 등록 한 10여일 전에 공천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심지어 그 영남 본인 자당이 그 세다고 생각하는 지역, 그러니까 민주당은 호남이겠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이제 영남이겠죠. 예. 그 지역일 경우는 거의 임박해서 그 공천이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뭐 그래도 뭐 우세하다고 보니까 그런 거겠죠. 아무튼 물갈이해서 빠져나가는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엔 더 그럴 거예요. 그 거부권 제의가 있기 때문에. 감으로 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이낙연 전 대표가 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했는데요. 요즘에 이제 새로 생기는 신당은 미래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탈당했던 3명은 미래대연합인가요? 이번에 이낙연 전 대표 당 가칭은 새로운 미래입니다. 어제 이낙연 전 대표 했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우리는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에 섰습니다. 우리는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미래로 갑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돌아가신 저희 아버지는 20대부터 70대까지 평생을 민주당원으로 사신 농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쟁기질할 때 뒤돌아보지 말아라. 뒤돌아보면 소가 길을 잃고 쟁기가 엉뚱한 데로 간다. 요즘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뒤돌아보지 맙시다. 앞만 보고 갑시다. 우리는 과거와 싸울 것이 아니라 미래와 싸워야 합니다. 예, 자 저렇게 이제 미래를 강조하는데 아마 이낙연 신당한테 주어진 가장 큰 과제라고 할까요? 그것은 이준석 전 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과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느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맨 처음에는 잘 돼가는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뭔가 가까이 다가가는데 좀 멀어지고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해요. 일단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쪽이 합쳐지기는 상당히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하던데요. 그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이른바 낙준연대, 이낙연, 이준석의 연대 합당 가능하다고 보세요? 내가 보기에는 그건 매우 어려울 거라고 봐요. 아, 매우 어렵습니까? 네. 그 두 정당이 지금 가장 큰 덩어리인데? 아니, 가장 큰 덩어리라고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목표가 뭐냐? 네. 또 이준석 지금 저희 전 대표가 지향하는 뭐가 또 뭐냐? 이것이 서로 합체가 돼야 될 텐데. 예. 그게 그렇게 쉽게 합쳐되기 힘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제 이대로 양당제, 정치 혐오, 극단의 정치, 진영 정치 극복해야 된다는 데에서는 두 분이 함께 아마 그 말은 그렇게 하나 예. 소위 개인적인 정치적인 목적이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쉽게 용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이제 신당, 특히 개혁신당의 창준이 사무총장께서 나와 계시니까 김철구 총장님 지금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저는 두 가지 이준석 전 대표의 발언에 주목합니다.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한 번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엄중낙연 계속 그런 식으로 가면은 같이 하기 힘들 거다.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텐트는 클수록 좋다 그랬더니 뭐 나는 뭐 텐트보다는 집이 더 좋다. 텐트 하니까 뭐 금방 없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또 떴다방 얘기를 했어요. 그걸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걸리는 거는 엊그저께 미래대연합인가 무슨 행사에 앉았는데 자꾸 어색한 장면이 이낙연 전 대표가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자꾸 막 얘기를 하려고 이게 몸을 기우는데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앞을 보고 향해서 앉아 있어요. 그림이 반대가 된 것 같아. 뭐예요? 좀 뭐가 있어요? 특별한 것 같고요. 그 두 분이 성장해온 배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지지 기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른바 바른미래당을 같이 한번 경험을 해본 그 세력입니다.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저도 국민의당에 있다 바른미래당도 같이 했고 그래서 그 바른미래당을 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걸 너무너무 잘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대의명분도 대의명분인데 그 각각이 지향하는 그 가치와 어떤 방향, 목표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각 지지자와 국민들께서 왜 그렇게 하나 좀 큰 덩어리로 한번 해봐라 이런 지지와 응원이 있어야 뭐 움직임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치 공학적으로 뭐 무조건 삼지대에서 합쳐야지 이렇게만 강조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지점들이 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때요? 그러면 두 쪽이 같이 가는 데는 현재는 이상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뭐 같이 지금 현재는 제3지대의 공간에 예. 그 각각의 세력들이 그 확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떻게 결론 날지는 그 시간이 가봐야 하는 거죠. 예. 일단은 각계 약진입니까?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죠. 예. 그렇지만 이제 각각의 세력들이 뭐 창준일 한다든지 뭐 창당 대회를 한다든지 이럴 때는 전부 와서 또 격려하고 같이 그 사진 찍히고 하는 거니까 저희가 이번 1월 20일 날 토요일 날 개혁신당 창당 대회를 하거든요. 며칠 날에? 오후 2시에요. 1월 20일. 1월 20일 날. 네, 네. 이번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날. 네, 오후 2시에 창당 대회를 하는데 그때들도 이제 다들 오셔서 한번 격려하고 뭐 같이들 손잡고 이렇게 하실 건데 그 이제 자꾸 그렇게 만나고 그러면서 이제 공감대가 좀 넓혀지는 상황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정치 공학적으로만 자꾸 따져서 그 이렇게 뭐 이합집산하는 모습은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인규 변호사님, 네.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느끼기에 정확한 내막은 잘 모르겠는데 이낙연 대표는 자꾸 크게 뭉쳐서 싸우자 이쪽에 좀 더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이준석 대표 쪽은 그렇게 하면은 뭔가 우리가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니 그냥 각자 가다가 나중에 잘 되면 합치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사실 뭐 이낙연 대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름이 새로운 미래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들께서는 낡은 과거로 아마 규정을 이미 지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낡은 과거가 나와서 새로운 미래를 아무리 외쳐도 아까 마지막에도 아마 저는 실언이라고 보는데 미래랑 왜 싸웁니까? 그러니까 미래와 싸우자라는 구호 자체도 그렇죠. 좀 어색하고 그러니까 미래라는 말을 말씀하셔도 별로 이 구호 자체도 전 신선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저는 정치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 저처럼 배지도 아직 못 달아보고 정치를 갓 시작한 사람은 구호라도 해야죠. 그 구호라도 국민들이 듣고 희망을 갖고 투표를 하는 거고 정치를 최소한 10년 이상 하신 분들은 죄송하지만은 본인들이 한 걸로서 평가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호 정치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금까지 어떠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읽어왔는데 뭐가 부족했고 뭐가 잘했다 이런 식으로 성찰적으로 나아가면 전 오히려 국민들이 더 지지를 해줄 것 같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10년 이상 정치하신 분들 자세히 들여다보면 구호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게 저는 우리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점이다라고 봐서 저는 삼지대에 지금 제 세력들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이분들이 양당제를 깨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저는 매우 높이 평가하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성공을 시켜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양당을 흔드는 것과 양당을 뛰어넘어서 성공해서 국민들께 옳은 정치를 선사하는 건 전 좀 다른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준석 대표가 가고자 하는 그 개혁신당의 저는 지향점이 불분명하다고 보는 이유가 결국에는 만약에 민심동행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다면은 빅텐트에 참여 안 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기고 싶지 않다라고 저희는 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개혁신당은 일단은 독자적으로 가다가 그게 가능하면 그대로 가고요. 만약에 힘이 여의치 않으면은 막판에 가서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다라는 약간의 공간을 열어둔 것 같은 느낌은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분명하게 원칙들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각각의 세력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막판에 가서 선거연대를 하고 뭔가 기술적인 것들을 동원할 때 그것조차도 전 국민들이 평가하신다고 보거든요. 그럼 그때 가서 하더라도 지금 시점에서는 각 세력들이 나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본인들을 알리기에도 부족한 시간 아닙니까? 조금 정치인들 만나고 서로 교류하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국민들한테 헷갈리게 할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세운 원칙과 가치, 대한민국의 청사진 이걸 놓고 더 이야기하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왜 그러는지는 짐작이 갑니다. 김유정 의원님,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오염된 흐린 물에 맑은 물 한 방울 떨어진다고 그 물이 맑아지지는 않지만 맑은 물에 오염된 물 한 방울 떨어지면 금방 오염돼 버린단 말이에요. 네.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까 보면서 그 미래와 싸워야 됩니다. 이런데 왜 미래랑 싸우지라고 딱 그러니까 듣는 사람은 다 비슷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미래인데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지. 과거와 싸우지 않고 미래와 싸우겠다고 하니까 도대체 누구랑 싸우겠다는 건지가 불분명해서 그 신당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 전에 뭐 어떻게 통합 신당이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늘 기준점을 삼을 때 2016년 안철수 신당이 2월 2일 날 창당을 하고 그해 4월 13일 날 총선을 치러요. 그래서 그 2월 2일이 늘 기준점이 되는 것 같은데 꼭 설 전이냐 후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설 전후 민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사실 설 밥상에 정치 얘기 별로 안 합니다. 요새는 지긋지긋해가지고. 그런데 그 전후로 늘 여론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민심의 향배가 쫙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설 전에 가급적 뭉쳐서 가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난망이에요. 이 다수의 4개, 5개의 세력을 규합할 어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누군가도 보이지 않고 또 그렇게 교집합을 만들기에는 각각이 주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아직 뚜렷하게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준석 개혁신당과 양양자 신당 정도, 금태섭 신당 정도, 그리고 나머지는 또 합쳐지는 신당 원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조만간에 저희 강령을 공개할 건데요. 정당 사상, 뭐 이거 해외사례까지는 다 안 찾아봤지만 저희가 4만 자에 육박한 강령을 내보일 겁니다. 거기에는 저희 정당이 지향하는 바 분명히 다 써 있고요. 어떠한 방법론으로 정치를 바꾸겠다고 다 나와 있고 마지막으로 인구 재앙에 저희는 원툴 정당이 될 거거든요. 인구 재앙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제로 국가론과 둥근 사회론까지 다 제시를 할 겁니다. 이런 안들을 놓고 저는 만약에 신당 세력들이 뭐 토론하겠다 이러면은 그런 토론에 나갈 마음이 있는데 뭐 그냥 서로 누가 누구랑 친했고 과거에 어떻게 했고 인연들 가지고 뭘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정치인들끼리는 통용되는 문법인데요. 이제 국민들 수준을 따라가기에는 이미 과거에 삼지대를 오염시킨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반복되었던 실패의 역사를 뛰어넘어야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다른 차원들의 뭐가 나와줘야 된다. 전 이 부분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치와 학문은 다른 거죠. 그리고 정치에 있을 메시지와 전략을 잘 내야 되고 정치는 엄연한 현실의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내 목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런 지점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세력은 형성돼야 되는 거고요. 그 세력 없이 어떻게 새로운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사회당 정부 내에서 강요 출신이에요. 그렇지만 그 전진하는 공화국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새로운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도 좀 같이 고민해서 판단해야 된다. 예. 그래야 또 정치가 바로 서고 정당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예고해드린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모시고 신당 추진 움직임 그리고 또 북한 동향 이런 내용 궁금한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드스타님, 임광재님, 김혜비님, 김영일님, 양맘님, 콩이맘님. 콩이맘님은 분노 릴레이를 시작을 하셔가지고 변함없이님, 블루토파즈님, 소병률님 분노 릴레이에 참여하게 해주셨는데요. 이런 거 재미있더라고요. 쪼사루스님은 또 이렇게 무리하셨네. 너무 많이 보내지 마시라니까요. 정치 1번지 위에 수고하시는 상강뜰님 몸관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상강들님 삼계탕이라도 하나 사드려야 되겠네. 예, 보스형님, TV님, 김영일님, 예, 슈퍼챗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김유정 의원님, 장윤미 변호사님, 신인기 위원장님, 김철근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